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안정훈입니다. 아, 사실 여러분들을 직접 보면서 제가 이런 강연을 하고 싶지만, 아, 뭐 여러 가지 코로나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생물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제가 그동안 해온 연구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또 그 연구 분야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생물 분야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공간은 이제 제 연구실이고 또 제 실험실은 여기 연구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저희 학교에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또 학교도 소개해드리고 실험실도 소개해드리고 또 제 연구실에서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상황상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나마 모든 그 제가 하고 있는 연구와 또한 연구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정말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 그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한 2만 5천여 개가 있는데, 이 2만 5천여 개의 유전자가 다 단백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백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얘기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사실은 여기 옆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단백질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제 3D 프린터로 단백질을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어, 이 3D 프린터는 이제 플라스틱을 3D 프린터로 이렇게 그 하나씩 쌓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것은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만든 것이고요. 이런 것을 유전자를 통해서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단백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 또 단백질은 첨단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는지, 기능이 무엇인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첨단 의료용 단백질의 기능과 생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단백질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프로틴인데요. 단백질의 어원을 보게 되면은 원래 독일어의 I, 바이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래 계란에 있는 하얀 부분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계란의 그 흰자에 많은 물질이라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한자로 보아도 새알 단자의 흰백 바탕질로서 계란에 있는 흰 다위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영어로 얘기했을 때는 프로테인은 그리스어로 프로테이우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고 프로테이우스는 중요한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원래는 그 계란 흰자에 있는 그 흰자에 많은 그런 물질을 지칭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중요한 물질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을 3대 영양소로 이렇게 보자면은, 탄수화물이 한 5%, 지방이 20%, 단백질이 한 15%, 그리고 물이 60%를 차지합니다. 계란의 경우에도 이제 탄수화물은 0.3%좀 적지요. 지방은 10%, 단백질은 12%, 물은 76%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생물들은 물이 한 70% 정도 되고 그 물을 제외하고는 단백질이 고형분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세포를 보더라도 세포에서 물을 빼고 나면은 고형분의 한 50%가 단백질이고
그리고 한 15%가 RNA, 그 다음에 한 10%가 지질,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물질로 뭐 DNA도 포함한 그런 기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잘 모르시겠죠? 지금 이제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늘 끝입니다. 우리가 뾰족한 바늘 끝이 이렇게 목뚝한 모양으로 보일 정도로 이제 확대해서 본 것인데 그 바늘 끝에 있는 미생물들의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미생물들을 더 확대해서 본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우리가 미생물의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미생물에는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편모가 존재하고요. DNA와 또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세포 벽과 세포질, 막 등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서 미생물을 보여드렸는데 미생물이 헤엄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편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의 아주 계략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생물의 편모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세포 안에 신호 전달에 의해서 편모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플라젤라가 어셈블리 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미생물이고요. 미생물 세포를 보게 되면은 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막 두 개의 단백질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각각의 작은 단백질들이 다 모든 단백질들입니다. 이 단백질들이 이제 처음에 미생물의 그 막에 베이스를 만들고 그 베이스 위에다가 편모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기토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막을 뚫고 편모가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스캐폴드, 토대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토대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플라젤라가 이제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또 기초적인 베이스가 만들어지고요. 이 베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플라젤라 단백질들이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이제 누에 같은 모양의 하얀 물질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하나하나 단백질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서로 연결이 되면서 기다란 플라젤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게 이루어지고 정밀한 조절에 의해서 이런 단백질들이 만들어져서 기다란 플라젤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플라젤라가 만들어지면은 대장균이 움직일 수 있는,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꼬리가 만들어진 거죠. 다음으로 생체 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그것이 분해돼 가지고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게 되죠. 그것을 보여주는 이제 대사 경로입니다. 이 점 하나하나는 다 어떤 물질들이고 그리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은 화학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서울 지하철역보다 훨씬 복잡한데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화학 반응과 또 물질 전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해되고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합성해낼 수 있는 그런 대사 경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운데 진하게 나와 있는 직선으로 내려가는 선과 동그라미가 있죠. 이것이 이제 글루코스가 분해되는 경로인데 글루코스는 분해되어서 파이루베이트가 되고 파이루베이트는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ATP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이 아세틸코이라는 물질과 합쳐져 가지고 사이트레이트가 만들어지는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의 효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구연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연산은 여러분들 사과향이 나는 그런 음료수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는 세척제로도 이제 이용이 되고 또 살균제로도 이용이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 구연산을 만드는 단백질이 사이트레이트 신세테이스인데 이 유전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전자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아미노산이 지금 단백질이 여기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DNA가 있는데요. 아미노산이 지금 몇 개인지는 표시는 안 됐지만 뭐 예를 들어서 300개의 아미노산으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이다 그러면은 DNA는 900개의 염기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제 단백질에 대한 아미노산 서열 정보, 그 다음에 DNA 서열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사이트레이트 신세테이스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구조를 클릭해서 이 구조가 나와 있는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면은 이제 이것이 단백질의 구조입니다. 이런 단백질의 구조는 우리가 돌려서 볼 수도 있고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뭐 알파 힐릭스가 주로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서 이 단백질이 어떻게 기능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트레이트 신테이스의 기능을 보게 되면은 사이트레이트는 이런 형태의 물질이고 이 물질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이 물질이 어떻게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사이트레이트 신테이스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옆에 장난감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다란 줄 모양으로 되어 있죠? 예. 이거는 이게 하나씩 제가 이게 작은 단위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도 사실 이렇게 아미노산이 하나씩 연결이 되어서 기다란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기다란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아미노산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선이 아니라 그 아미노산이 하나씩 달려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미노산이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꼬여가지고 어떤 모양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펴져서 이렇게 모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것도 보여드리면은, 요것은 이제 그 알파 힐릭스, 알파 나선 구조인데요. 이렇게 이제 나선 모양으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펴진 모양으로 해서 베타 시트 모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단백질 구조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잘 보이시죠? 이렇게 이것도 제가 연구하고 있는 단백질의 한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기다란 사슬이 모여서 어떤 구조를 이루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단백질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 모형을 제가 좀 몇 개 또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알파 힐렉스와 베타 시트가 모여서 이런 어떤 구조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는 또 이것도 다른 모양으로 찍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단백질의 어떤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심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센트럴 도그마라는 중심 이론은 DNA의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로 전달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잘 소개를 하는 것인데 DNA 분자의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죠. 이 저장된 유전 정보가 복제가 되고 전달이 되는데 유전 정보가 이제 RNA로 전환이 되고 RNA가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의 정보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코돈 정보 테이블도 아마 들어보셨겠죠? 그 DNA의 유전 정보는 이제 RNA로 전환이 되고 RNA에 있는 세 가지 그 베이스는 염기는 3개가 모여서 1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개의 코돈을 가지고선 20개의 아미노산에 이렇게 매치를 시켜 놓은 것이 코돈 정보입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과 그 어떤 활동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만든 슬라이드인데요. 이 슬라이드는 한번 이 내용을 쭉 따라서 한번 해보고 나서 영상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그 따로 파일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파일을 열어가지고 보시고 이것을 쭉 따라서 한번 꼭 해보시고 이걸 한번 해보시고 나면은
어떻게 단백질 서열에서부터 DNA 서열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연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단백질, 만들고자 하는 단백질이 있으면은 그 단백질로부터 DNA를 어떻게 합성해서 DNA를 가지고 원하는 단백질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니까 꼭 한번 이 화면을 보고 쭉 해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활동에서 어떤 단백질을 선정하고 그 단백질을 통해서 단백질 아미노산을 얻은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DNA 유전자 만드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해보셨죠? 예, 어떻게 해보니까는 재미있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실험실에서 하는 일도 이렇게 이제 어떤 만들고자 하는 단백질이 있으면은 그 단백질의 유전자를 얻어서 그 유전자를 뭐 합성을 하든지 어디에서 얻어가지고 그 유전자를 미생물에 넣어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박사과정 때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박사과정 때 연구했던 것은 단백질을 분비하는 그런 트랜스포터였습니다. 분비 단백질이죠. 이 분비 단백질은 미생물에서 단백질이 안에서 만들어지면 세포 바깥으로 분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단백질이었습니다. 제가 박사 2년차 때부터 이 연구를 시작해서 유전자를 이제 미생물로부터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약 2년 동안 읽었습니다. 요즘은 유전자를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약 20년 전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2년 동안 읽고 그 유전자의 이제 기능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약 1년 동안 그 유전자의 기능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유전자를 확보했지만 그 유전자의 기능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포가 그것을 분비를 잘할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뭐 배양 조건,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여러 가지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맞아야지만 밖으로 이제 분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유전자를 전부 읽고 그다음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거를 기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테마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 중간에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이제 실험이 안 되니까 뭐 실험할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실험을 해도 기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과 시간에만 실험을 하고 그냥 그 집에 가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실험을 이제 하고 다음날 와서 보니까 실험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실험이 또 안 됐구나 하고선 제가 이제 미생물을 키우는 이게 이제 페트리 디시인데 이 페트리 디시에다가 미생물을 이제 깔아놓고 실험 결과를 보니 실험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보고선 역시 안 됐구나 하고 쓰레기통에 이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실망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쓰레기통을 봤더니 실험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생물이 단백질을 분비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단백질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온도를 낮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제가 미생물이 잘 자라는 대장균이 잘 자라는 37도씨에서만 계속 이것을 갖다 놓다 보니까 실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쓰레기통에 던져 놓은 것이 적당한 온도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어가지고 실험이 되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됐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제가 논문을 쓰게 되고, 단백질을 분비하는 단백질을 계속 연구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단백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 단백질을 분비하는 이 단백질을 통해서 ABC 트랜스포터인데요. 이 ABC 트랜스포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단백질에 대한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떤 유용한 단백질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용한 단백질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미생물은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라는 미생물입니다.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슈도라는 말은 가짜고, 모나스라는 말은 그 모나드라는 강균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강균이면서, 그리고 플루레센스는 형광을 이제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형광을 내는 어떤 그 미생물인데, 뭐 대장균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그런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을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연구를 해왔고, 이 미생물이 여러 가지 좋은 특징들이 있어서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제조합 단백질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이제 gram 음성균이고, 막대 모양의 박테리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편모, 아까 앞에서도 영상을 보여줬지만 여러 개의 편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편모를 통해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미생물은 굉장히 자연의 여러 곳에 분포를 해서 뭐 굉장히 다양한 신진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아주 잘 자라는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있으면 더 잘 자라는 호기성균이고요. 그리고 25도에서 30도씨에서 최적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이 내열성 라이페이스와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티에이스를 생산하는데, 이 라이페이스와 프로티에이스 효소에 있는 이 라이페이스 프로티에이스가 이제 이 세포 바깥으로 분비가 되는데요. 이 분비가 되도록 해주는 그런 서열을 띄어서 다른 제조업 단백질에 붙여서 저희가 원하는 단백질을 세포 바깥으로 분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백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은 파이어월린이라는 수용성 형광색소를 만들어서, 이것은 이제 토양이라든지 어떤 환경에서 미생물에게 철 이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철 이온을 흡수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균은 이제 기회 감염균으로 굉장히 면역이 떨어져 있다라든지 뭐 자연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염을 시켜서 병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미생물입니다. 단백질 생산 공장으로서의 슈도모나스는 아래와 같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을 할 수 있고요. 오랫동안 인간에 의해서 섭취되고 인간에게 노출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밀도 세포 배양이 가능해서 세포를 굉장히 쉽게 고농도로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효 중에 아세테이트를 축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6가지 분비 시스템이 있어서 단백질을 분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ATP 결합 카세트 수송기를 통한 타입 1 분비 시스템인데, 이것은 이제 ABC 트랜스포터라고도 하고, 이 분비 시스템을 통해서 세포 안에 만들어진 단백질을 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함으로 인해서 단백질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이나 산업용 단백질들을 생산할 수 있는 단백질 생산 공장으로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ABC 트랜스포터는 3개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OMP, MFP, IMP라고 되어 있죠. 단백질 이름으로 얘기하면은 TLIF, TLIE, TLIB, 이렇게 3가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3가지 단백질이 이렇게 서로 그 결합을 해가지고 합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가운데 구멍이 연결이 되어서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부터 세포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단백질이 세포 바깥으로 분비가 되면은 대항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만 유일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그림의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배양액에 있는 단백질을 분석한 것인데요. 단백질이 존재하면은 그것이 파란색으로 밴드가 나타나게 되고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단백질이 많으면 파란색 띠가 여러 개 나타나야 되는데 거의 유일하게 원하는 단백질만이 이렇게 바깥으로 분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라이페이스인 TLA라는 단백질의 분비 서열을 띄어다가 다른 단백질에 붙여서 세포 바깥으로 단백질을 분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형광 단백질은 GFP라는 단백질도 저희가 실험에서 이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그 형광 단백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형광 단백질에 분비 서열을 달아주면은 ABC 트랜스포터가 인식을 해서 세 가지가 합체가 됩니다. 그리고 GFP 형광 단백질을 풀어가지고선 스틱처럼 쭉 밖으로 빼서 세포 배양액에 이 단백질이 존재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GFP와 함께 분비 서열도 함께 이렇게 분비되는 형태로 해서 단백질이 세포 안에 있는 것이 세포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ABC 트랜스포터로 단백질을 분비 생산하면은 뭐 거의 세포 배양액에는 유일하게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만 존재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다른 물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이 단백질을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컬럼이라는 것이 있는데 컬럼에다가 이 단백질을 붙였다가 띄어내는 방식으로 이걸 분리할 수가 있고 또한 그 분비 서열은 단백질 분해 효소인 뭐 여러 가지 뭐 팩터 10A라든지 이런 단백질 분해 효소를 통해서 아주 스페시픽하게 아주 특이적으로 그 서열만을 띄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원하는 GFP 형광 단백질만을 이렇게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비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떠한 의료 단백질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의료 단백질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 보여드릴 의약품은 의약 단백질로서는 보톡스인데요. 여러분들도 보톡스는 잘 알고 있죠? 주름을 제거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원래 그 보톡스는 독입니다. 그래서 이 독을 사람이 먹거나 하게 되면은 이 독이 이제 신경세포에 영향을 줘가지고 신경세포가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해서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억제시켜서 결국 심장도 근육 수축이 안 돼서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독입니다. 근데 이 독을 굉장히 낮은 농도로 처리하게 되면은 어, 뭐 사람의 목숨에는 전혀 관계없이 어떤 근육이 떨리는 현상이라든지 피부가 떨리는 현상 같은 것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피부에 주름 같은 경우에도 근육이 수축이 돼서 그 부분이 이제 주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근육이 이완이 돼서 풀어져 가지고 그 주름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림에서는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빨간색 부분이 바로 보톡스의 그 활성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요 활성을 나타내는 이 단백질은 신경세포에 들어가서 신경 전달에 관련된 단백질을 이렇게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요 부분을 잘 만들어서 신경세포에 전달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톡스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톡스를 만드는데 미생물을 이용해서 보톡스 유전자를 미생물에 집어넣어주고 그 미생물이 단백질을 세포 바깥으로 분비해서 배양액에서 쉽게 보톡스를 분리해서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 의약이라든지 또는 그 미용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의약 단백질은 렙틴과 그렐린입니다. 렙틴과 그렐린은 이제 배고픔을 느끼거나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살이 찌거나 또는 살을 빠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렐린의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분비가 되고 위가 이제 비었을 때 분비되어서 뇌에서 배고픔을 느끼게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반면에 렙틴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분들 뭐 배가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돼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 두 호르몬도 단백질로서 이렇게 보면은 옆에 이제 단백질 구조가 나와 있죠. 이런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미생물에 넣어서 이런 렙틴과 그렐린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 살이 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렙틴 주사를 맞게 되면은 포만감을 느껴서 뭐 식사를 하고 싶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거식증 있는 사람에게는 배고픔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유전자를 주사하는 것은 또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유산균에다가 이런 렙틴이나 그렐린 단백질을 삽입을 해가지고 유산균이 당에 가서 이 단백질을 분비해가지고 그 사람이 포만감이나 배고픔을 느끼게 해서 우리가 식사를 조절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체중 조절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다음으로 소개할 의학 단백질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이토카인 또는 그로스팩터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자와 난자가 추정을 해서 배아 세포가 되면은 그 배아 세포는 여러 가지 세포들로 또는 조직이나 어떤 티슈로 분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피부를 가지고선 역줄기 세포를 만들어서 분할시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처음에 그 줄기세포가 있으면은 그 줄기세포에다가 적절한 그로스 팩터나 사이토칸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분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포를 분할시켜서 혈액세포로 가게 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뭐 간세포로 가게 한다든지 또는 피부 이식에 필요한 피부세포로 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 사용되는 그 물질들이 사이토카인 또는 그로스팩터들입니다. 이런 사이토카인 그로스팩터들도 단백질로서 굉장히 고가이고 또한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로스팩터나 사이토카인을 미생물에 넣어서 미생물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단백질을 생산하고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과 그로스팩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들을 적절한 비율로서 세포에 처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포로 또는 조직으로 분할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현재까지 잘 알려진 제조학 단백질 의약품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그런 단백질도 있는데 뭐 인슐린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 당뇨병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고요. 인터페론 같은 경우에는 다발성 경화증 또는 시형 간염을 치료할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또 EPO의 경우에는 신장 질환이나 백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혈액 세포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또한 그 블러드 팩터로서 그 혈우병은 이제 피가 이제 그 날 경우에 피가 멎지 않는 그런 병인데 이 블러드 팩터를 처리해서 혈우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호중국 감소증에 의해서 이제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CSF라는 그 단백질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거 병을 또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로스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알 것 같은데요. 메시가 키가 작아서 이 그로스 호르몬을 맞고 또 키가 어느 정도는 컸다고 하죠.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 또는 난장이증 환자에 대해서 이런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또한 키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단백질 의약품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백질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되어서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백질 의약품들입니다. 네,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은 세계 판매 탑 10 의약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옛날에는 이제 약이라고 하면은 뭐 타이레놀 또는 아스피린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약품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던 약이었는데 현재 세계 탑 10,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들의 순위를 보면은 10위까지 항체가 5개가 있네요. 그리고 엠브렐 또는 란투스 같은 경우가 제조합 단백질로서 이러한 그 단백질 의약품들이 굉장히 그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통해서 또 이런 그 제조합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또 항체의 일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약 단백질을 만드는 것에 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그 의약단백질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또 그 의약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생물이나 화학을 전공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의약단백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의약단백질 분야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의약품들이 개발이 되어야지 되고 또 이 의약품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개발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치료가 불가능했던 불치의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한 뭐 생물이나 화학 분야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다면은 나중에 이런 분야에서 우리 또 만나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또는 함께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굉장히 발전과 또한 여러분들의 성취가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